하늘이 높아지고 산이 깊어지면 가을을 따라 버섯이 옵니다. 솔잎을 들추고 송이버섯들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날이 더 운치가 있네요. 야, 하늘과 땅 그리고 나무의 기운을 온전히 받고 능이버섯도 핍니다. 물줄기를 비삼아 참나무를 의지해 표고버섯도 맺히죠. 귀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우리의 밥상 한 켠을 채워온 버섯. 오늘은 가을 버섯의 향을 찾아 가보겠습니다. 꼬박 5시간을 달려 울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을 버섯, 그 중에서도 송이버섯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마을 버스 타는 데입니까? 예. 네, 앉으세요. 예, 여기 있으면 마을 버스가 와요? 예, 버스가 못 들어가요. 봉고로 한대. 봉고로? 예. 그게 부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 일로 와요.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여기서 한 30분 걸려요. 30분 정도. 30분을 더 들어가야 송이버섯을 만날 수 있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르시죠. 네, 하나 드세요. 이제 구산리로 들어갑니다. 구산리 중에서도 구산 삼리에만 버스가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마을 버스를 운행하죠. 왜 그런지는 와보니 알겠더군요. 아, 이렇게 좁은 골목이라 버스가 못 다닌다는 얘기군요. 사실은 이게 흙길이야지 좋은데. 눈 닿는 곳은 다른 것 하나 없이 모두 짙고 깊은 숲입니다. 아주 꼬불 좁은 길이 그렇게 한없이 꼬불탕 보이네요. 그렇게 사다리. 근데 왜 이렇게 깊은 동네에들 사시지?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도 모르는 곳이라고 했답니다. 옛날엔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만큼 깊은 동네네요. 예. 남수산과 통고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구산리는 굴구지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왕이 피난온 곳이라 하여 이름 붙은 왕피천 하류에서 9고개를 넘어야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길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산을 넘어 장이며 학교를 다니던 것도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죠.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길인지 산과 길의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산이 가까운 산촌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동네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아이고, 연세가 몇이신데 이렇게 잘 모세요? 한 70, 대에서 째리죠. 그래도 열심히 이거 모시고 이 끌고 다니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네요. 난 이거 못 움직여요. 전원일기에서도 했는데 난 이걸 잘 못해요. 예, 해봤어요. 사람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선생님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이게 사람 보기 저 마트를 살아도 힘듭니다. 네, 이거 뭐 한 30% 사는데 젊은 사람을 해야 한 연합이 대랑만 하는데 예. 그리고 너무 사람 지치고 이거 여기 송이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송이 송이 보러 차로 올라가시고. 산에 다 들어가가지고 자고 네. 채차고 교대로 송이 채차가지고 이제 팔로 나온 사람 둘이면 둘 많이 나오고 네. 그래 채차고 또 뒤가 자고 지금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송이 받으러 가시는 거 아닌가? 아니, 나는 이제 이 논물 보고 네, 이제 그렇죠. 전부 기계가 전부 장비가 좋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도로 놓은 지가 한 20년 되죠? 가세요. 한 박자 쉰다고 아예 멈추는 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한 박자 쉬어간다고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제 전
산신제를 준비 중인 산으로 올라갑니다. 빠른 보폭이 아니라 천천히 주변 풍광도 둘러보면서 말이죠. 아유, 이런 데 찾고, 아유, 이게 운문가 구름인가? 야, 이게 이렇게 깊은 데서 이 좋은 버섯이 나오는 게 한참을 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늦지 않았나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제를 지내시는데 제가 시간 맞춰 오느라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세계신 아주머니도 계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오랜 역사와 전통이죠. 송이버섯 풍년의 기원도 있지만 송이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내는 제입니다. 그 삼칠령님께서 우리 그 개원들 아무 사고 없이 송이가 좀 푹 쏟아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연이 키우는 녀석이다 보니 풍년일지 흉년일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올해 송이버섯이 풍년이기를 저도 기도했습니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첫 송이버섯 채취를 위해 주변을 돕니다. 올해 송이버섯의 수확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송이버섯은 다치지 않게 잘 밀어 올리는 것이 기술입니다. 굴구지 마을에서 따는 올해 첫 송이버섯입니다. 아이고, 숨이 콱 막혀. 냄새 맡아. 아유. 진한 솔잎향이 곳곳에 오래 머무는 송이버섯은 향도 향이지만 그 맛이 일품입니다. 조선시대에 편찬한 중보살림 경제에서는 체중선품이라 극찬을 했죠. 체중선품은 신선만 먹을 정도로 귀하고 맛이 뛰어난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연이 키워낸 맛과 향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봅니다. 송이버섯은 수령이 20년에서 60년 정도 된 소나무 뿌리에 움을 띄우는 녀석입니다. 그만큼 나무가 중요하죠. 제가 울진에서 송이버섯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황장목, 일명 금광송이라고 불리죠. 울진은 금광송 최대의 군락지고 울진 송이는 그 기운을 머금고 자랍니다. 땅이 너무 더워도 추워도 자라지 않는 까다로운 까닭에 인공 재배는 여전히 불가능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송이가 나는 자리는 아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도 생겨났죠. 하루에 보통 이렇게 찾으면서 걸어 다니는 게 한 30km는 안 걷겠습니까? 새벽 4시부터 5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5시까지 걸으니까 이 능선 저 능선 이제 다 찾으려면 이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솔가리 밑에서 고개를 드는 탓에 숨바꼭질이 따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안 보인다. 조금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금방 송이가 금방 보일 것 같으면 송이 아니죠. 한번 조금만 더 찾아봅시다. 어디에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산비탈과 능선을 따라 마냥 걸어야 합니다. 송이꾼의 숙명 같은 거죠. 아, 요 올라오네. 애태우던 녀석이 드디어 그 하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반가운 마음에 밑동에 상처를 냈지만 송이 수확에 조짐이 보인 걸로 족합니다. 걔는 정말 보면은 이 산으로 댕기다 지친 마음이 확 달아나고 조금 이제 뭐 더 힘 빠졌던 것이 더 생긴다 할까요? 뭐 그런 감동이 듭니다. 축축한
솔 냄새와 향긋한 송이 냄새를 찾아 송이꾼들은 또다시 산을 탑니다. 모든 식재료가 그렇듯 채취하는 이들의 노고가 있어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닐까요? 널어놓은 마늘이 노루꼬리만한 해를 잡아쬐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윤석중 씨는 첫 송이버섯을 딸 때마다 집으로 가져옵니다. 송이버섯을 유독 좋아하시는 어머님 때문입니다. 송이 몇 개 땄죠? 많이 땄지. 몇 개? 아이고야. 와, 보자. 대안이도 보고. 송이 보자, 대안아. 송이. 어이구 뭐야 많이 땄네. 엄마 줘. 사실 며칠을 따서 모아둔 걸 가져온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호박을 땁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송이 호박국을 만들기 위해서죠. 아, 곱게 썰었다. 이렇게 곱게 썰어가지고 어떻게 국에 넣으려고. 서울에서 시집온 최옥훈 씨는 알았어요. 호박 써는 일은 80살의 어머니께 맡겨둡니다. 송이 호박국을 시집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송이버섯 손질도 그렇습니다.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그 다듬을 필요가 없다는데 이렇게 까고 나면 껍데기가 다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송이에 대한 그 향이 없고 맛이 없다 했어요. 호박이 살짝 익을 때쯤 잘게 찢은 송이버섯을 넣어줍니다. 살짝 익혀야 향과 육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굵은 소금으로만 합니다.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 호박하고 송이가 잘 맞아요. 잘 맞고 다른 조미료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굵은 소금만 그냥 뿌려가지고 드시면 시원하고 개운하고. 노모가 썬 호박에 며느리가 끓여낸 송이 호박국입니다. 산에서 한 달가량을 살아야 하는 남편을 위해 고기도 꺼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송이버섯은 고기와도 궁합이 맞죠. 마당 한켠 아궁이는 어머니의 부엌입니다. 특별한 때에 어머니는 늘 이곳에서 밥을 하십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죠. 따뜻한 밥 한 끼, 그걸로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옛날에 아버지 있을 때 송이가 많이 났어? 정리 후에. 예전에 아버지 살았을 때는 송이가 많이 났냐고. 그때도 많이 넣었지. 어. 그때도 많이 넣었지. 그래갖고 아버지가 많이 따왔어? 그럼 엄마 실컷 먹었겠네. 송이 고추장에 이어놨다가 가인 될만 하면은 먹으면 참 맛에 고추장에 이어놨다가 끓여놓고 가인 될만 하면 하얀 줄거리로 그래 먹고 그러면 요래 싼 거를 가지고 소금에 약간 얹혀가지고 구워 먹으면 그 최고 맛에. 할머니, 며느리하고 할머니하고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우체 닮노. 왜 안 닮아? 함께한 세월만큼 닮았습니다. 고부간의 정이 밥을 맛있게 뜸들일 겁니다.
밥에 송이버섯을 넣고 소단에 김으로 살짝만 익혀주면 밥 전체에 송이 향이 배어납니다. 송이버섯에 과한 불을 쬐면 향도 맛도 달아나죠. 윤석중 씨의 동네 친구들도 밥상 위에 수저를 보탭니다. 우리가 흔히 함께 먹으니 더 맛있다 하는 것은 모든 음식의 마지막 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인한테 바라는 건 없고 그냥 손님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사시면 그게 바람. 더 이상 바람은 없어요. 이 풍광을 좀 보십시오. 절경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다는 어느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대한 아주 위험입니다. 자연을 키워내는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영향으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그런 버섯도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자생하는 버섯만 해도 그 종류가 14,000여 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인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영지를 좋아합니다. 중국은 삼황버섯이 유명하죠. 러시아는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차가버섯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 송로버섯을 최고로 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달걀버섯을 좋아해 이를 따오는 백성에게 그 무게만큼의 금을 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버섯을 처음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삼국사기에 버섯이 첫 등장을 합니다. 금지와 서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요. 표고버섯과 같이 나무에서 나는 버섯을 금지, 송이버섯과 같이 땅에서 나는 버섯을 서지라 하여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버섯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약식동원의 일환으로 왕의 수라에 쓰임새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으로 만든 규화상이 대표적입니다. 규화상은 일종의 만두 같은 거죠. 잘게 다진 표고와 채소, 두부를 넣고 규화상을 만들어 진상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버섯을 이용한 만두 같은 간단한 음식을 해서 드심으로써 소화도 돕고 그리고 몸의 건강도 돌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조선의 5대 왕인 문종은 종기를 심하게 앓았던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문종에게 많이 진상되었던 것도 버섯으로 만든 음식이었다는군요. 어이들이 이렇게 이제 항상 진상을 하는 음식 중에는 이렇게 버섯탕이 있었는데 이 버섯은 오래 끓일수록 해독작용이 강한 그런 성질이 있어서 문종 임금님에게 버섯탕이 자주 진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버섯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쓰임새로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오랜 세월 버섯은 식재료로 약으로 우리의 밥상을 지켜왔습니다. 알려진 식용 버섯만 하더라도 100종류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버섯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버섯은 우리 밥상 한 켠을 건강하게 채우고 있겠죠. 누군가 처음 길이 아닌 이 길을 걸어 길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길을 달려 강원도 양양으로 올라갑니다. 산중 날씨는 알 수 없다더니 어느새 내린 가을비가 걸음을 재촉합니다. 서울에서 귀농한 하월천리 이장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김종동. 예. 예예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주원님. 의지가지고 고기 오신 분들을 오늘 만나. 송이차를 내주시는군요. 송이차는 볕 좋은 날 말린 송이를 뜨거운 물에 우려낸 것입니다. 향이 어떠냐고요? 네,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을에 송이를 채취하면은 이제 상품은 뭐 다 팔고 하품을 찢어 말려가지고 겨울에 이제 목감기가 걸렸거나 목이 아프거나 편도가 안 좋으면은 우리 이걸 다려 드시더라고요. 그 감기 안 들면 못 먹겠습니다. 사실 한국인의 밥상은 기록보다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대부분이죠. 하나의 식재료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그 지역 가서 겪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주성 이장이 귀농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송이차처럼 말이죠. 오늘 송이버섯의 쓰임새를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뜨거운 기운이 가을비를 몰아냅니다. 하월천리는 산천마을입니다. 논과 밭도 일구지만 주로 산에서 나는 나물이며 버섯을 채취합니다. 명절 잘 쉬셨어요? 그리고 채취한 것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는 담당이 바로 김주성 이장의 역할입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것이죠. 김주성 씨가 귀농을 결심하면서 제일 미안해했던 사람은 자식들이 아닌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껏 불평 한마디 없죠. 주민들이 따오는 버섯과 나물들로 음식 만드는 재미를 찾은 겁니다. 된장으로 맛을 낸 송이버섯 장아찌는 최근에 아내가 발견한 맛입니다. 부부가 앉아 맷돌을 가는 재미도 귀농하고서 얻은 겁니다. 서울에선 부엌일에 손도 대지 않았던 남편의 달라진 모습이죠. 탁 돌리는 타임을 맞춰가지고 딱딱 갖다 집어넣어야지. 예?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아래 위 간격이 맞아야 잘 갈아지는 맷돌처럼 말입니다. 맷돌 돌리시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시겠어요. 아, 옛날에 이거 돌리면 저 어머니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죠. 다 명절 때나 때 되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부에 드시고. 두부를 만들 겁니다. 눌거나 타지 않게 저어주는 동안 아내는 솔잎을 씻어둡니다. 솔잎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죠. 곱게 갈아 두부 만들 때 넣어주면 인공 색소로는 낼 수 없는 아주 고운 색을 냅니다. 여기에 간수를 넣어주면 두부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두부가 이렇게
엉기잖아요. 몽글몽글 콩물이. 아내가 만드는 두부는 조금 더 손을 타야 합니다. 능이버섯을 잘게 썰어 콩물에 섞은 뒤 배보자기에 옮겨 담아 물을 걸러줍니다. 꾹꾹 눌러 물기를 짜내고 시루에 쪄내야 비로소 아내의 두부가 완성되는 것이죠. 두부의 밋밋한 맛을 버섯의 향과 어울려서 먹으면 어떨까 해서 버섯을 넣어봤어요. 자연이 주는 풍미를 지금 솔향과 버섯향과 그 두부의 고소함하고 삼박자가 어우러지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솔잎으로 색을 낸 능이버섯 두부입니다. 송이 묵국을 끓일 겁니다. 하월절 사람들은 예부터 이렇게 먹었답니다. 시원하면서도 향긋한 맛의 여운이 좋더군요. 울진의 송이 호박국과 견줄 녀석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겐 로망이 풍경입니다. 그 로망을 이댁 부부는 고스란히 저녁 밥상 위에 올립니다. 아, 잘 먹었다. 이 산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이 바치고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였죠. 그야말로 자연에 순응하며 산다고 할까요? 하늘과 땅이 키우던 것을 사람이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혁신에 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표고버섯처럼 말이죠. 7번 국도를 따라 이제 고성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 달릴 땐 바다만 보이던 길이었는데 이번에는 산도 돌아보게 하더군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하던 제게 일침을 가한 거죠. 표고버섯을 찾아온 마을은 강원도 고성의 도원리입니다. 예부터 개복숭아 나무가 지천으로 깔려 향도원 마을이라고 불린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섯마을로 불립니다. 9명의 농부가 땀 흘린 덕이죠. 표고버섯을 키우는 것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에 종균을 접종해 자연 상태로 키워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도원리는 표고버섯을 키워내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곳이죠. 오염되지 않은 산과 바람, 물, 그래서 자연산 표고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얘한테 얘기하는데요. 내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어라. 자연산 표고버섯의 향은 어느 버섯 못지 않습니다. 그 향을 만드는 게 바로 참나무죠. 참나무의 수액을 천천히 빨아들여 온몸에 퍼뜨리는 거죠. 애써 세워놓은 참나무를 공을 들여 쓰러뜨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종균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기 좋은 온도가 되면은 종균이 깨어나는데, 눕히는 것은 충격을 줘서 종균이 깨어나는 거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 눕힌 상태에서 70시간 이상 반드시 관수를 하고, 그리고 세워야 되는데, 세울 때는 원래 세워져 있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줘야지 종균이 고르게 흐르면서 고르게 나죠. 꼬박 70시간 동안 물을 뿌리는 이유는 습도를 70, 80%
70%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표고버섯은 습도뿐만 아니라 통풍과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빛 또한 70% 정도 차단시켜야 잘 자라나는 까다로운 녀석이죠.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워주고 눕혀주고 종균 접종해주고 그리고 안반수 150m 이하에서 나오는 지하 안반수를 공급해주는 정도만 우리가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의 손을 타고 자연의 섭리에 맡기다 보니 사실 표고 수확량은 늘 들쑥날쑥입니다. 하지만 자연산 재배를 포기할 수는 없죠. 오래전부터 자연이 주는 버섯으로 살아온 유전자가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산이 많은 도원리는 송이버섯으로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어제 고성과 강릉 등 영동 지역 세 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은 오늘 오후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산불이었죠. 건물 260여 채가 불에 타 이재민 46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저쪽 너머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도 저 산속에 보면 허연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서 있는 게 죽은 나무들이. 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르는 기계로 이렇게 깎은 것처럼 쭉쭉 이렇게 잘린 자국들 있잖아요. 저것들이 다 보통 산불로 인해서 소실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 자연 복원이 됐는데 이쪽이 전체가 송이밭이었는데 그때 송이밭이 한 90% 이상이 소실되고 있죠. 안타깝죠. 표고버섯을 키워내는 참나무는 비바람에도 썩지 않는 녀석입니다. 그러고 보면 도원리 마을의 기계와도 닮았죠. 상처는 자연이 치유하게 두었습니다. 이래서 말려가지고 이제 먹고 또 가루 내서 이제 멸치 같은 거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으면은 훨씬 칼슘 섭취에 좋잖아요. 먼지를 잘 털어낸 표고버섯을 햇빛에 말려주면 음식 만들 때의 활용도는 물론 그 효능 또한 배가 됩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햇볕을 받으면은 비타민 D2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가 약한 노인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몸매가 좀 날씬한 이런 체질의 사람들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첫 수확이니만큼 오늘은 표고버섯으로 잔치 분위기를 내볼 겁니다. 먼저 말린 표고버섯을 넣어 진하게 육수를 우려냅니다. 수육을 만들기 위해서죠. 도원리에서는 수육을 삶을 때 표고버섯 육수에 삶는다는군요. 이렇게 하면 돼지 특유의 잡냄새는 사라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표고버섯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 고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야들야들하다. 돼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 고기의 잡냄새를 잡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나쁜 것은 상쇄시키고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법 같아서 말이죠. 생표고버섯은 음식을 하기 전에 밑동을 따줍니다. 생표고일 때는 이 꼭대기를 장조림을 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한데. 근데 이게 마르면 나무 깍대기처럼 돼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생표고 때는 우리는 이제 표고 많이 수확할 때 그거 손질하잖아요. 그럴 때 잘라서 집에 가서 그 장조림 해 먹어요. 돼지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표고 탕수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기를 지금 잘 못 먹어요. 몸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는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표고버섯으로 이제 고기 대신에 해서 먹게 됐죠. 근데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의 고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두 번의 수술로 고기와는 담을 쌓아야 했던 진숙 씨가 제안한 음식이죠. 저는 장편에서도 먹어봤습니다. 진숙 씨를 위한 표고버섯 죽도 준비합니다.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표고버섯은 식욕 저하나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되죠. 도원리의 표고전은 그 색이 확실합니다. 으깬 두부와 채소에 고성의 명물인 성게알젓을 넣는 거죠. 단백질과 비타민 A, 철분이 많은 성게알젓으로 간도, 맛도, 향도 살리는 겁니다. 만두소처럼 만들어 표고버섯 갓에 잘 얹어 지져내면 도원리식 표고전이 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표고버섯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식구란 말을 풀어보면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뜻하죠. 밥상 앞에 함께 둘러앉은 도원리 사람들은 이미 식구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건 달성을 했었고, 또 표고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런 음식들이 이제 여기 우리 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표고의 새로운 맛을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의 순환은 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흘리는 땀의 보상은 분명 자연이 하죠. 인공재배를 가능케 한 표고버섯처럼 말입니다. 산줄기는 물을 따르기 마련이라는 옛말처럼 7번 국도는 동해바다와 함께 백두대간이 흐르고 있죠. 네, 이제 저는 백두대간을 물들이는 향버섯을 찾아 다시 양양으로 갑니다. 가요. 이거 이렇게 짊어지고. 장가. 중장비를 하는 남편은 쉬는 날이면 이렇게 아내를 따라 나섭니다. 이른 아침부터 길이 아닌 길을 따라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걷습니다. 능이버섯을 찾는 겁니다. 땅도 침침하고 뭐 보여야지 뭐 따지. 숲에서의 아침은 새벽과도 같습니다. 울창한 나무 때문이죠. 허집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이 참나무밭에 이런데, 요런데, 요런 나무 밑에 요런데 있고, 거기 이렇게 줄로 쭉 나기도 하고, 또 드문드문 나기도 하고, 근데 대수습이 이렇게 줄로 나요. 맨날 놔둔 자리만. 능이버섯은 화렵수림이나 침엽수림이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능이버섯도 참나무를 좋아하죠. 독특한 향을 내뿜는 능이버섯은 향버섯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비탈진 곳이나 능선에서 주로 자라는 탓에 능이꾼들의 산타기는 고됩니다. 와, 여보, 야, 노루군데 크다. 이거는 뭐 한 10만 원짜리 되겠네. 아, 품값은 했네. 모양 참 아름답습니다. 고사하거나 살아있는 참나무에 기생하는 노루궁뎅이 버섯은 노루의 궁뎅이처럼 털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게 암에 좋은 거예요. 이게
냄새는 약간만 나요. 근데 된장국 끓이면 된장국이 맛있어. 산을 타다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버섯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화려한 색으로 유혹하는 것도 있죠. 이건 뭐예요, 어머니? 이게 독버섯이에요. 이거 못 먹는 거예요. 독버섯은 경고 표지판을 달고 있지 않죠. 어쩌면 그 화려한 색과 모양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독버섯들 중에 가장 맹독성인 개나리 광대버섯과 도구상 광대버섯 등이 있고, 또 환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검은 쓴맛 그물버섯,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중독 사고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삿갓 외대버섯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식용버섯과 모양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혹시나 하고 먹었다 하는 큰일이죠. 일단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먼저 먹은 버섯을 전부 다 구토를 하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그러니까 그 버섯으로 요리한 음식이죠. 그 음식을 가지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라갈 생각하니까 아마도 가네. 이거 자두 내가 좋아하는 거네. 네, 물견이 이 자두 내가 좋아하거든요. 예, 맛있게 보이는데. 자, 하나 조그만 거죠. 큰 거 식어서. 고맙습니다. 박명옥 씨 부부에게 산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 나물 뜯으러 갔다가 나무를 많이 해서 졌더라고 배나에다. 그리고 그 하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거 져다 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아가씨가 보니까 불쌍했나 봐. 그 배낭을 져다 주더라고. 그래서 인연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인연이 된 게 아니라. 산에서 인연이 되신 거네요? 네. 이 배낭 져다 주다가. 옆마을에서 남을 따라온 아내를 보고 반해서 따라갔던 걸 여태껏 아내는 모릅니다. 30여 년의 비밀이 깨지는 순간이군요. 이번에는 지난해 능이버섯을 땄던 자리로 방향을 잡아봅니다. 여보, 여기 보인다. 하나 보인다. 아이고, 여기도 두 개. 여기 옷장 또 하나 있네. 자연버섯 한 송이를 만나는 일도 인연이라는군요. 바로 이 녀석이 능이버섯입니다. 캐낸 능이는 바로 손질을 해줍니다. 그런데 밑둥 부분을 잘라 땅에 묻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 이거는 있잖아. 종균이 좀 더 나라고. 나중에. 예. 그 종균을 거기다 묻어주는 거야. 자연의 순환을 위해 자연을 빌어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박명욱 씨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우야 여기도 났다. 아유 메뚜기 잘 났는데. 먹는다 하면. 언젠가 박명욱 씨가 묻어둔 능이버섯 종균이 자란 녀석이니도 모를 일입니다. 사는 정직한 사람에게 그 길을 뚜렷이 보여주는 이치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아유, 맛있다. 신났네, 신났어. 이야, 우리 서연이 과자 사줘야지. 산에서 얻은 값진 인연들입니다. 먹을 만큼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약재상으로 가져가 팝니다. 능이 가져왔습니다. 언니가 얼마예요? 1kg에 8만 원. 엄청나네 가격이. 돈을 좀 많이 줘요. 이거 가져서 밥을 사 먹게. 고맙습니다. 또 씹어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오늘 술이라 사잡수. 이걸 다 먹나? 다 잡숴요. 먹을 텐데. 그래 다 잡숴요. 잘 먹어야지 이거.
손님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물론 능이버섯으로 음식을 할 겁니다. 능이버섯은 삶거나 데치기 전에 썰어야 과일처럼 잘 썰어지죠. 굵은 소금을 넣어 물을 끓여준 뒤 능이버섯을 넣어 데칩니다.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버섯이죠. 좀 역해요, 독해요. 그러니까 독성이 약간 빠지라고. 그래서 소금을 넣는 거예요. 조금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먹으면 쫄깃쫄깃 소고기 정도 같으니까 쫄깃쫄깃해요. 능이회를 만드는 겁니다. 대천의 능이를 차가운 물에 식혀내면 되는 간단한 음식이죠. 하지만 그 맛은 간단하지 않더군요. 향긋한 향과 쫄깃함,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까 장에서 토종닭도 한 마리 샀습니다. 감자 백숙을 만들 때처럼 감자로 닭의 배를 채워주는군요. 기를 보해줄 대추도 넣죠. 여기에 능이버섯을 넣어 압력솥으로 1시간가량 고아내면 능이 향이 자분자분히 집안에 퍼집니다. 네, 능이 백숙입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능이 볶음도 빼놓지 않습니다. 간은 소금으로만 합니다. 향을 살리기 위해서죠. 능이버섯은 주로 이제 소화를 잘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이제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먹고 취한 경우에는 이 능이버섯을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능이버섯은 버섯 가운데 독특하게 이 기관지 점막을 좀 이렇게 활성화해서 만성 기침이라든지 기관지염이 있는 경우에 기침을 없애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 고생을 너무 하십니다.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능이 아주머니, 능이 사모님. 그래서 이거 아이고, 이건 그림으로나 있어야 될 음식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능이 버섯이며 고사리며 박명옥 씨가 산에서 직접 따온 것들로 차린 귀한 밥상을 대접받았습니다. 산 좋아하다가 나물과 인연이 됐고, 그다음에 능이 이전에 두 번의 인연이 됐고, 그다음에 능이를 또 만나게 됐고 이런 거군요. 밥상을 함께 나눈 것도 인연이죠. 능이버섯의 진한 향처럼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같이 두 분 또 그런 인연으로 다시 좀 살고 싶으세요? 좀 어떠세요? 한 번 더 살아보시면. 아버님은요? 아니 참 이게 뭐 여러 사람들 사는 걸 봐도 그렇지만 뭐 나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반타주 잘해주지. 뭐 다시 만나서 살고 싶지. 네, 술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자연에서 배운 걸 겁니다. 밥상 위의 술리도 자연이 키운 버섯만으로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더 귀하고 건강한 밥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에 그 버섯을 찾는 일을 보니까요, 눈높이를 좀 낮춰라 하는 일 같습니다. 언제나 더 높은 곳, 또 이 말하자면 파도처럼 밀려드는 사람의 욕심을 두고 언제나 겸손하라 하는 자연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만난 한 군의 밥상은 하늘과 또 땅과 이 사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느껴지는 그런
밥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댁내 밥상은 어떻습니까?